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베트남 외교장관이 북한에 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가서 어디에 묵을지, 일정은 어떻게 할지, 또 방문 형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베트남의 부총리 겸 외교장관입니다. 팜빈민 장관이 어제 평양을 갔어요. 네, 2박 3일 방북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이제 베트남 들어가니까 숙소 의전, 보안 이런 거를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베트남 국빈 방문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랑 베트남이랑 회담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순서가 바뀔 것 같아요. 네. 북미 회담 후에 진행될 거란 예측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3월 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상이 그 일정이 그 전에 뭐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현장이라든가 관광지도 볼 테니까요. 거기에 네. 대한 또 논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빈 방문이 성사가 되면 김일성 전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던 것과 비교가 되는데 5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네. 원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끼리는 좀 친했었거든요. 근데 쿠바, 베트남 이런 나라들끼리 그렇죠. 서로 대사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혈맹이 오랫동안 지속됐다가 김정일 통치 시기에 약간 소원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베트남, 북한 간의 외교가 오랜만에 진일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당대 당 외교를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죠. 이 사회주의 네. 국가들은. 네. 자,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소식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제재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이루어 나가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것을 또 SBS가 어제 보도를 했어요. 네, 이 보도가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미국 태도랑 약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 풀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깨고 네. 2차 정상회담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약간 양보할 것 같다. 이런 게 조금 점점 느껴지는 거죠. 네. 비건 대표가 바이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입이란 뜻이죠. 그 제재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루지 못한다 하면서 바이트, 그러니까 한 입씩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관계자가 전해줬습니다. 네. 그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아가면 미국도 거기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밤사이에 또 새로운 소식 하나 더 있죠. 네. 그러니까 의제 개수가 공개가 됐어요. 네, 아까 뉴스 전에서도 좀 네. 전달이 됐죠. 12개 정도가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건 대표가 미국에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뭔가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지난주에 있었던 평양 실무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JTBC가 어제 좀 구체적인 보도를 했어요. 네, 종전 선언이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다 외교 소식통 이런 식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도적 지원 말고는 미국이 별로 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정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만약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하거나 그러면은 옆에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현장이 가까이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예. 그래서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장소는 평양 대동강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영국, 독일 대사관들도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서울도 한강뷰가 땅값이 비싼데 네. 대동강 편이면 여기도 좀 좋겠네요.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대사관들이 이태원에 많죠. 그렇죠. 네, 한강뷰를 보이진 않겠지만. 앞에 꽂힌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락사무소라는 게 비핵화 그 과정을 지켜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훗날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수교의 그 가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네. 자. 종전선언은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반대 이 부분도 미국이 함께 이제 거론을 하거나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맞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크니까요. 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또 이 북한 관련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짐 로저스라는 미국 사람인데 네. 예, 엄청난 부자죠. 그리고 네.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고 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죠. 전 재산이 있다.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이런 뭐 말을 했던 사람이죠. 네,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인데 네. 북한 동전을 주변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참 젊었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처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4,200%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 성공률이 네. 참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저희가 북한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디로 하면 좋을지 이렇게 좀 힌트를 얻고 싶은데요. 이명선 기자도 투자할 생각이 아니, 있군요. 사실 뭐 돈이 잘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면 네.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뤘을 경우에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비핵화의 진전을 이룬다면 네, 그러니까 시장 선점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미 로저스가 그 북한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6월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개방되면 북한 여행이 활발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강산의 리조트를 운영하는 어떤 리조트에도 투자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어떤 가치가 느껴진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여행이 가능해질 거면 항공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뭐 리조트에도 투자를 하는 게 결국 관광이 먼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허. 그래서 어제 경향신문 일면에 이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주식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또 많이 논의가 되더라고요. 네. 자, 짐 로저스의 대북 투자 협상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뭐 결국은 우리 청와대나 뭐 미 대사관 측에서는 이제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또 하나의 흥미거리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압박하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어제 KBS 보도였습니다. 오랜만에 이 사립유치원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어제 밤 늦게까지 그 우리가 한유총이라고 부르죠. 한국유치원총연합 이곳에 그 원장들 또 교사들 이 사람들이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네, 서울시 교육청 복도 바닥에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채웠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인파더군요. 맞습니다. 예. 간단히 정리하면 한유총이 원하는 건 에듀파인 도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막고 감시하는 국가회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공립들은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발의할 때 이게 핵심으로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이 이 한유총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동안 지원했던 유치원 교사 인건비 끊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요구에 또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뭘 요구했었냐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해라.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원화를 뽑는 처음 학교로 참여해라. 네. 마지막으로는 원비 맘대로 올리지 마라. 1.4% 이내로만 맞춰라. 이거였는데 무엇보다 에듀파인 도입이 가장 싫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에듀파인이라는 게 그 회계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립 유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또 교육부가 그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 그러니까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네. 에듀파인 도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시는 더 나아가서 유치원 규모 상관없이 적어도 에듀파인 쓰겠다 약속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서울시에 있는 그 유치원 사립 유치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지금 항의를 한 것이죠. 네. 자, 오늘 뭐 정식으로 만나서 협의한다라고 하면서 밤샘 농성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유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첫 번째로 교육청이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말을 바꿨다. 네, 처음에는 그 서울시 교육청이 처음 학교로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장에게 그 지원되는 보조금만 끊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왜 갑자기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끊겠다고 말을 바꿨냐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 학기 앞두고서 갑자기 이러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보조금이라는 게 교사 월급의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럼 예를 들어 200만 원 뭐 월급이라고 치면 7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상당한 금액인데다가 원비를 또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디까지나 유치원들의 입장인 거죠, 사립 네, 유치원들의. 맞습니다. 그 서울시 교육청은 이 더불어서 그러니까 에듀파인 도입하지 않으면 않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비 인상률을 맘대로 올리거나 이러면요 학교 운영비도 안 주고 교구비도 안 주고 단기 대체 강사비도 주지 않겠다. 지원하던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옥죄이겠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한유총 차원에서는 지금 받고 있던 것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까봐 혹은
그 앞서 얘기했던 것과 좀 더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그 폐원하는 유치원들 나오고 또 유치원이 폐원하면 결국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명절 앞두고 갑자기 통보식으로 폐원을 신청한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당황해하고 있죠. 그렇겠죠. 국공립 유치원 원화 배치가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사립유치원이 시작이 되는데 또 거기도 다 대부분 모집이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반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멋대로 폐원을 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생들하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큽니다. 아 이건 진짜 이 아이들을 볼모로 뭔가를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느껴져서 이건 굉장히 그냥 좀 언짢아져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는. 네. 근데 지난번에부터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 유치원 3법 어쨌건 국회로는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논의조차 못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치원 3법 얘기를 드리면서 패스트트랙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늦어도 1년 안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어쨌든 바뀌었는데 상황이. 네. 근데 이게 말이 빨리 자동 상정된다 이런 거지만 사실 슬로우 트랙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요새 국회 상황을 보면 네, 뭐가 진행이 될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자동 상정될 때까지 비리 유치원장들한테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점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당을 제외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반대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당들이 제발 한국당을 좀 와서 같이 해보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 3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있죠. 탄력 근로제, 또 택시 카풀 관련된 대책, 또 미세먼지 이런 법들 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공청회 망언 때문에 지금 국회가 바쁘긴 한데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법안 처리는 누가 하나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중요한 곳인데 왜 이러는지 답답합니다. 예. 자, 오랜만에 사립유치원 관련된 소식 한번 다시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사과하며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과연 누가 이 건을 재판할 것인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 사법농단 의혹하고 관계없는 판사들로 구성된 네. 재판부를 3개 만들었거든요. 그중에 하나 배정이 됐는데 형사 합의 35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도 그렇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 3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재판장은 박남천 부장판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기사 이 보도를 준비하면서 판사 이름은 사실 저는 언급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게 재판 공정성이랑 판사의 과거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판사 이름까지 전해드리는 게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 어제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부턴가 사법부를 사법부로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판사 이름들 하나하나를 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참 씁쓸한 거죠. 네. 박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22년 동안으로 네. 재판만 해왔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쯤에 공판 준비기를 거쳐서 4월쯤에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누구냐를 그동안은 변호사나 법조계에서만 신경 썼었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 판사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게 네. 씁쓸한 거죠. 네. 자, 일단 형사 35부가 이제 배당됐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들 모두 재판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고 여기에 이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어제 일종의 그 대국민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네,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 최고 책임자들이 어쨌든 간에 재판 받으니까 좀 사과한다, 위로의 말씀 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번 일이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습니다. 근데 사실 신뢰가 이렇게 당부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말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법농단 관련해서 사실 또 중요한 뉴스가 어제 또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 판사, 일명 무리를 일으킨 판사, 네. 이런 사람들을 곤란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죠 지금도. 네. 근데 여기에 일선에 있는 법원장들까지 동원이 됐다라는 네. 보도였어요. 만약에 동원됐다면 지금까지 입 닫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년 각급 법원장에게 근무 평정표를 내라고 했었는데 ABCD 수음이한가 이런 거 매겼나 봐요. 그래서 그거랑 별도로 인사관리 상황 보고라는 거를 내도록 한 겁니다. 인사관리 상황 보고. 네. 예. 실제로는 인비, 그러니까 인사 비밀이라고 아. 표시된 봉투에 담아서
법원에서 처장에게 직접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신년 인사랑 함께. 그렇군요. 조금 찝찝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당연히 튀는 판사들, 법원의 입장이랑 좀 다른 판사들을 따로 골라서 보고서를 쓰라고 한 것 같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년 인사와 함께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쭉 둘러보고 무리를 일으켰거나 뭐 좀 튀는 행동을 했던 판사들에 대한 동향을 신년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 안에 쓱 넣어서 같이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전국 법원 조직이 다 동원됐다는 얘기죠. 블랙리스트 만드는데. 이거는 뭐 몇몇 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중요한 네. 뉴스로 보이는 거고요. 지금 1757 끝번호 쓰시는 분이 음란물 사이트 단속 강화 뉴스는 없나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방통위가 밝힌 내용인데 뭐 IP 우회하거나 해서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접속 차단 기능을 쓰겠다 이렇게. 접속 차단.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이름은 어렵습니다.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뭐 이런 건데 그래서 KT 같은데 어제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네. 왜 사이트가 안 들어가지냐. 아하. 네, 그렇게 문의가 왔다고 하는데 사실 한켠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마치 중국처럼 특정 사이트 HTTP, 그렇죠. HTTPS라고 붙는 그런 사이트를 막아버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어떤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네, 예. 자율성을 좀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 불법 사이트나 이런 문제들이 좀 너무 심각하다라는 어떤 문제 인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인터넷상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게시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네, 근데 정부 입장도 또 이해가 됩니다. 음란물에서 또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사회적인 이게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인 어떤 사이트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또 단속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